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세무사고요. 두 아이를 키우며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엄마, 나도 혜민이처럼 첼로 배울래. 혜민이 첼로 200만 원이라는데 나도 사줘. 엄마. 한창 사달라는 거 많은 아이들이 때론 응석바지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일이 늘 바쁘다 보니 애들이랑 지내는 시간이 부족해서 미안한 마음에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있어요. 사실 부부가 전문직이다 보니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요. 며느라, 내가 마음 같아선 너한테 꼬마 빌딩이라도 한 채 해주고 싶은데 재벌이 아니라 아쉬운 대로 집이랑 차만 해주려고 그런다. 섭섭하진 않지? 니들이 돈 잘 버니 빌딩은 나중에 니들이 벌어서 사든지 하거라. 시댁도 돈 걱정 없는 집안이라 결혼할 때 30평 아파트에 중형차까지 해주셨어요. 혼수라고 딱히 그럴싸한 거 하나 해간 게 없는데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예뻐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남편도 돈돈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저도 덩달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문직이다 보니 제가 버는 돈만으로도 큰 무리 없이 노후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돈에는 큰 관심 없이 지내던 제가 요즘은 온통 돈 생각뿐입니다. 저희 부부 돈이 아니라 친정엄마 돈 때문에요. 할 수만 있다면 2년 전, 아니 3년 전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동생이 이혼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누나, 엄마한테 요즘 전화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별일 없어도 전화는 하고 살아. 엄마 섭섭해. 저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2살 타올라는 동생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아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사셔서 그런지 가끔은 오빠같이 굴어요. 아들 하면서 너무 믿고 의지하는 엄마 덕분에 더 듬직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 불평 한마디 없이 엄마를 잘 모시면서 사는 동생이 있어 시집 와서도 엄마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됐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 결혼해서도 친정 나들이라고는 명절 때랑 아버지 제사 때 이렇게 1년에 서너 번 정도뿐이었어요. 일로 바쁘기도 했지만 잘 살고 계신데 굳이 자주 들락거리며 들여다봐야 하나 하는 마음도 큰 어떻게 보면 무심한 딸이었습니다. 동생이 잔소리를 할 만도 했죠. 아주 효자 납셨네. 그래, 알았어.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깜빡했어. 이따 전화 드릴게. 그런 제가 지금은 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고 일하다가도 친정엄마의 전화를 수십 통씩 받아야 합니다. 아니, 이것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다니? 참나, 억울하고 분통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아이고. 대부분은 동생 내외에 대한 하소연이에요. 그동안 못했던 딸 노릇을 요즘 몰아서 다 하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이제는 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신랑 신부 함께 입장하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모습이네요. 하객 여러분, 모두 두 사람 잘 살라고 힘찬 박수 부탁드려요. 모든 것은 남동생의 결혼으로 시작됐습니다. 3년 전 남동생은 친구 소개로 만난 6살 어린 올케와 결혼을 했어요. 선남선녀 커플이었던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사귀기 시작했고 남동생과 엄마가 둘이 살던 집에 올케가 들락거리면서 결혼 얘기가 오갔어요. 어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게 망고라는 건데요. 달달하니 진짜 맛있죠. 올케 성격이 워낙 살가워서 친정엄마가 내 며느리 하며 이뻐했습니다. 엄마,
누나 매영. 솔직히 미니 진짜 예쁘지 않아? 뭐 얼굴이 연예인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옷벌도 죽이고 스타일 되게 괜찮은 편 아니야? 올케는 얼굴도 반반하고 늘 차림도 화사해서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환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동생이 으쓱댈 만도 했죠. 솔직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대학 동기들도 그렇고 제 주위에는 그렇게 밝고 화려한 사람이 없어서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그래도 지내다 보니 역시 보기 좋은 사람이 성격도 좋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남동생이 결혼한다고 하자 축하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동생 결혼 축하해. 올케 우리 식구 돼줘서 고마워. 딱 지금처럼만 잘 지내자 우리. 네, 형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남동생과 사랑 하나만으로 결혼하겠다고 하는 올케가 고맙기도 했어요. 여기저기 별 볼 일 없는 회사를 전전하고 이 일 저 일 변변찮은 일들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 하나 없는 동생이었으니까요. 올케도 아직 어려서 직장 생활을 얼마 못하다 결혼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니 기특하더라고요. 엄마는 동행이 결혼하는 거 안 좋아? 요새 계속 표정이 좀 그러네. 무슨 걱정 있어? 내가 걱정이 뭐 있겠어. 돈 때문에 그러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 장가 보내는데 엄마가 집 한 칸도 못 해주니 아빠만 오래 사셨어도 좀 나았을 텐데. 에휴, 내 팔자야. 엄마는 좋으면서도 걱정에 앞서셨죠. 아빠가 남겨주신 집 외에 모아둔 재산 같은 건 없으셨으니까요. 오래된 집에서 남동생과 둘이 살다가 이쁘고 젊은 오케에게 집 해줄 능력이 없으니 들어와서 살라는 말은 못하고 끙끙 앓으셨던 모양이에요. 엄마, 집 문제라면 걱정 마. 우리 용산에 아파트 하나 있잖아. 거기에 당분간 살라 그러지 뭐. 전세 계약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됐네. 조금해도 신혼이니까 괜찮을 거야. 걱정 마요, 엄마. 엄마가 안쓰러워 저는 처음으로 큰딸 노릇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랑 전에 사둔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마침 전세 기간이 다 돼서 세입자가 나가면 당분간 동생더러 거기서 살라고 했어요. 거기서 살다가 돈 모아서 집사 나가라고요. 아이고, 우리 사위, 우리 딸 고맙네. 내가 서방복은 없어도 이렇게 자식복은 있어요.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분위기가 그렇게 됐고 딸 사위 잘 둬서 한시름 놓았다고 펑펑 우시는 엄마를 보니 많이 뿌듯했습니다. 별로 감정적이지 않은 저도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아파트에 남동생 부부가 당분간 사는 거로 했고 월세는 필요 없으니 공과금이랑 관리비 잘 내고 살라며 쿨하게 집을 내줬습니다. 형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어머니 장어 드시고 싶다는데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장어 먹고 와요. 그렇게 남동생은 결혼을 했고 한동안 저희 식구들은 자주 모여 식사도 하고 가끔 나들이도 가면서 잘 지냈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사람 하나 잘 들어오니 집안이 온통 웃음으로 넘쳐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케가 엄마한테 어깨 주물러드리면서 어머니 하는 모습을 보면 친딸인데도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나보다 낫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동네에 넘쳐 흐르던 시절은 생각보다 짧게 끝이 났습니다. 결혼하고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동생이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난 사무직 체질이 아니야. 내 사업하면서 돈이나 많이 벌고 싶어, 엄마. 엄마, 나 믿지?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서 근심 걱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엄마가 걱정이 되어 계속 전화하셨지만 마침 그때가 연말이어서 저는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알아서 하겠죠라며 대충 전화를 끊고 남의 일 보듯 했었는데 그게 지금 너무 후회가 됩니다.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대체 무슨 생각이래 걔는? 잠깐 걱정을 하긴 했지만 설마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신경은 쓰이지만 일로 바빠 잠시 친정일에 관심을 끄고 있던 사이 엄마에게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아무리 네가 바빠도 이 얘기는 해야 되는 거라 내가 전화한 거야. 나 집 팔았다. 동영이네랑 합치기로 했어. 근데 그거 니네 집이잖니. 괜찮은지 물어는 보고 들어가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괜찮겠니?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저는 몇 번을 되물었어요. 집을 팔고 남동생 부부랑 엄마가 같이 산다니. 대체 뭔 소리인지 답답해서 결국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동생 내외는 이미 계획이 다 있었더군요. 어머니, 오빠가 사업하고 싶어 하는 건 아시죠? 저희 소개해준 오빠 친구 있잖아요. 그 오빠랑 동업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사업 아이템이 저희가 하기에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결혼 전부터 올케를 소개시켜준 남동생의 친구와 남동생 사이에서는 동업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친구가 장난감이랑 문구 같은 것을 유통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창고만 하나 빌리면 사람 안 써도 되는 일이고 시스템이랑 거래처를 다 꿰고 있으니 자금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동생을 꼬신 모양이었어요. 올케도 월급 200 조금 넘게 받는 남동생이 걱정됐는지 둘 사이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다고 합니다. 오빠, 그럼 이제 회사 관두고 사업가 되는 거야? 나 호강시켜주는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대박 나면 나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게 해줘. 어? 나 소원이야. 눈치를 보니 엄마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같이 살자고 할 것 같았고 그러면 명의를 이전한 후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엄마는 같이 살자는 말이 없고 제 아파트에서 살게 됐으니 나름 둘이 고민하면서 1년은 회사를 더 다녔던 거였어요. 그래도 돈이 안 모이고 사업은 빨리 시작해야겠고 하니까 엄마에게 이실직고하고 엄마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리고 싶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둘 다 정말 무서운 애들이었죠. 누나네 아파트가 또 있다고? 글쎄, 그건 고맙긴 한데 그래, 일단 거기로 들어가지 뭐. 암튼 고마워 누나. 어쩐지 저희 아파트에서 살라고 결혼 전에 그랬을 때 둘 다 크게 고마워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았어요. 계획대로 안 되니 놀랐겠죠. 제가 참 둔해서 그때는 미처 눈치를 못 챘었네요. 동생 내외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마한테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 동생 부부를 찾아갔어요.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어서요. 엄마랑 이미 얘기 다 된 건데 왜 누나가 난리야? 나 돈 많이 버는 게 그렇게 싫어? 쥐꼬리 많은 월급으로 집 사고 애 낳고 어떻게 살라고. 누나만 돈 많이 벌란 법 있어? 남동생은 버럭 화를 내더군요. 돈은 없고 먹고는 살아야겠으니 어떡하겠냐고. 엄마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 담보로 돈 좀 빌리자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노발대발이었습니다. 누나는 누나 집일이나 신경 쓰라며 막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 내 동생인가 싶었습니다. 식구들 모였을 때 그렇게 상냥하고 말 맡은 올케는 옆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올케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형님, 이건 어떠세요? 어머니가 대출을 부담스러워하시니까 아예 집을 팔고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요. 낮에는 저희가 사무실 나가고 없을 테니까 좁아도 셋이 지낼 만은 할 거고 어머니도 남는 돈 갖고 계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거고요. 라고 하더군요. 내 집을 갖고 뭔 소린가 생각하면서 올케를 보는데
올케도 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한 듯이 똑 부러지게 말하는 모습이 굉장히 낯설면서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쯤 살포시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형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형님이 저희 결혼할 때 신경 써주신 거 저 평생 못 잊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속으로는 저희 친언니보다 형님을 더 언니처럼 느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친어머니처럼 잘 모실게요. 예의 바르고 살가운 사람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그때는 잘 몰랐네요. 심지어 성질만 내는 남동생보다는 그나마 얘가 더 믿을 만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빚만 잔뜩 질 텐데 그게 더 참담하다. 차라리 셋이 같이 살면 나도 친정 걱정 없고 오히려 낫겠다 싶기도 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뚝하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시는데 올케가 병원 모시고 다니고 식사 차려드리고 하면 좋은 거지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쩌겠어. 동영이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 엄마 돈이라고 막 쓰지 말고. 그렇게 잘해보라는 말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찝찝하지만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설마 올케가 결혼 전부터 시엄마 집을 바라고 싹싹하게 했던 건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너무 못된 시누이 같아 머릿속을 얼렁 지워버렸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 설마. 그리고 엄마를 설득하는 건 올케에게 맡겼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보다 잘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시끄러운 소동이 한 차례 휩쓸고 간 후 한동안 친정에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친정에 갈 때마다 사실 남편과 제 명의의 집에 가는 거라 민망했던 것만 빼면요. 다행히 묻어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지켜만 봐주었습니다. 동생 사업도 괜찮게 돌아가는지 몇 번 밥도 사고 회사 다닐 때보다 부부가 하고 다니는 차림도 꽤 여유로워졌습니다. 처남은 사업 잘 되나 봐. 둘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던데? 저는 관심 없어서 잘 모르는데 남편이 슬쩍 비싼 구두랑 핸드백 같다고 말해주더군요. 잘 되면 좋은 거지 다행이지 싶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세무사 한다고 돈 걱정 없이 사는데 홀로 계신 엄마를 버리도 시원찮은 동생에게만 맡기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동생도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짐이 크다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번 돈으로 엄마 용돈 몇 번 드리고 여행 몇 번 시켜드린 거 빼고는 딱히 엄마에게 뭘 해드린 게 없었습니다. 결혼은 제 힘으로 한 것 때문에 엄마가 오히려 미안해만 하셨죠. 다행히 남동생이 잘 되고 엄마까지 모시고 살게 됐으니 이제서야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래서 동생 부부에게 세금 관련 어려운 게 있으면 누나랑 매형 써먹어라. 형제도 따 뭐하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고맙고 예뻤으니까요. 그런데 일이 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엄마가 다시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올케가 좀 변했다며 불편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하시더니 요즘은 밤에 집에 오면 짜증을 조금씩 낸다고 그게 섭섭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올케 어리고 일도 많이 안 해봤잖아. 그런데 내 사업을 하자니 얼마나 힘에 부치겠어? 갈수록 나아지겠지. 그냥 짠하게 생각하고 지내요. 안 그래도 많이 바쁜지 남동생 부부가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점점 는다며 엄마는 섭섭해하면서도 안쓰러운 내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전화를 하셔서는 올케가 자주 깜빡하고 장을 안 봐놓는다며 집에 먹을 게 없어 죽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해서 살림 합친 건데 사업 자리 잡으면 그때 받으려고 아직 안 받고 있었거든?
그러면 장이라도 지가 봐놓는다길래 그러라고 그랬더니 이게 맨날 깜빡했다면서 빈손으로 들어온다? 어이가 없어서 진짜. 동생 내외는 주로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엄마는 반찬거리가 없으면 식사도 제대로 하기 어려우셨습니다. 집 팔고 수중에 돈이 별로 없으니 막 쓰지도 못하셨고요. 그래서 한두 번은 제가 온라인으로 먹거리를 좀 사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올케 쪽에서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고맙다, 잘 먹겠다, 죄송하다라고 몇 번을 했을 텐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올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올케, 반찬거리가 너무 없다고 엄마가 그러셔서 배달 좀 보냈어. 사골이랑 고기 있으니까 잘 챙겨드려. 근데 답장이 바로 안 오더라고요. 확인을 안 한 채로 하루를 넘기더니 뒤늦게 어머, 형님, 정신없어서 문자를 이제 봤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장 볼 시간이 없어서요. 바람도 쐬실 겸 장 보시라고 돈도 드렸는데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시네요. 제가 더 잘 챙길게요. 감사해요, 형님. 이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결이 됐나 보다 하고 지내는데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엄마는 더 자주 전화를 하시면서 올케 흉을 보셨죠. 살림은 다 나보고 하라는 건지 일요일에도 밥 차려줄 때까지 누워만 있는다.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지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통화를 해. 어제는 동영이가 먼저 들어오고 지는 새벽 2시 넘어서 술 잔뜩 취해서 들어오더라.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원. 애기 가질 생각은 아예 없는지 애 얘기만 하면 딴소리를 해. 뭘 그렇게 맨날 사는지 택배가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오고. 아유, 내가 아주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고 그런 며느리 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별일 아닌 걸로 엄마가 전화를 하시는 게 슬슬 짜증이 났을 정도로요. 그래서 대충 맞춰드리고는 바쁘다고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달이 난 겁니다. 엄마가 갑자기 퇴근하는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울기 시작하셨어요. 나 니네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여기서는 하루도 못 살겠어. 아주 지 시어머니를 발톱에 때만큼도 안 여긴다. 여기 있다가는 나 화병 나 죽어. 어떻게 안 되겠니? 올케가 요 며칠 허리 아프다고 출근 안 하고 쉬었는데 남동생이 출근하고 나면 180도로 돌변해서는 싸가지 없게 굴었다는 게 엄마의 이야기였죠. 왜 블라우스를 안 빨아놨냐.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 음식 좀 적당히 해 먹어라. 허리가 아파서 밥 못하겠으니 라면 끓여 먹자 등 감히 시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라고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게 엄마의 주장이었습니다. 워낙 잘하던 사람이고 좀 여우 같은 면은 있어도 싸가지 없는 캐릭터는 아니었기에 그때만 해도 엄마 말을 100% 믿긴 어려웠어요. 하지만 엄마가 막말을 지어낼 사람도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서 올케를 한번 불러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올케도 나름 사정이 있더군요. 형님, 오빠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일은 많은데 남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나 힘들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다,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면서 애기처럼 구시니까 편히 쉬지도 못하겠어요. 올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그래도 시어머니가 집 팔아 보태준 덕에 시작한 사업인데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앓는 소리인지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신우인가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케가 울기 시작하더군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가 자꾸 저만 보면 애가 변했다, 꼴 보기 싫다고 구박하시니까 진짜 너무 속상해요. 처음엔 왜 저러시나 싶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지는 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형님. 지난번엔 몇 마디 대꾸했다고 들고 있던 리모컨까지 던지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 어머니랑 사는 거 너무 무서워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하니
올케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아무래도 어머니 치매 초기 증상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겠어요. 계속 이렇게 혼자 계시게 하면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치매라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 나이 이제 환갑 겨우 넘기셨는데 치매라니. 저랑 자주 통화하고 말씀도 멀쩡하게 하시는데 치매라니. 상상도 못한 전개에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치매는 무슨 치매? 라며 버럭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너무 자주 하긴 하셨거든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먹을 것 타령을 그렇게 하시기도 했고요. 결국 내가 병원에 모시고 한번 가봐야겠다며 올케랑 헤어졌어요. 돌아오는 내내 혹 때려다 혹 붙인 것처럼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녁에 올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검사 받았는데요.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에 의심되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정말 치매인가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올케는 저하고 헤어지고 나서 바로 병원 예약하고 번갯불에 콩거 먹듯 다음날 검사를 받으러 엄마를 모시고 갔었나 봅니다. 장 보는 건 그렇게 깜빡하더니 이건 참 속전속결이네 싶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나를 치매로 몰고 간다? 아기도 가져야 하는데 아무래도 같이 사는 건 좀 위험할 것 같다고 나더러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건 어떠냐고 해. 예, 나 이제 애들이랑 못 산다. 지금 니네 집 갈게. 반갑건 말건 나 갈 거야. 여기서 내가 못 살아. 치매도 아니고 치매 초기가 의심돼서 지켜보자는 얘기가 나왔을 뿐인데 올케는 참 추진력도 좋았습니다.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죠. 덕분에 엄마는 완전히 이성을 잃으셨습니다. 참 난감한 순간이었는데요. 일단 택시를 타고 오신 엄마를 안정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올케에게 전화를 했어요. 올케는 전과는 다른 싸늘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사정을 물으니 형님도 보셨죠? 어머니가 많이 이상하세요. 자꾸 저를 의심하고 구박하세요. 그래서 오빠한테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요양원에 모시자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얘기와 달리 요양원 얘기는 올케가 아니라 남동생이 먼저 꺼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누가 했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일단 엄마한테 사과하고 모셔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올케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전 이제 몰라요, 형님. 저도 할 만큼 했으니까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 집은 아사리판이 되었고 지금까지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치매는 개뿔. 엄마는 너무 멀쩡하시고 병원에서도 연세 들면 누구나 그 정도는 깜빡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남동생이랑 올케가 엄마가 치매다 못 살겠다. 요양원에 모시자고 했다고 생각하니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게다가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구박은 무슨 올케한테 설거지랑 청소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옷은 함부로 빨면 안 될 것 같아서 비싼 옷 같은데 어떻게 빠는지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빨아 입어라 라고 했더니 길길이 날뛰면서 어머니, 저 빨래하려고 시집 온 건 아니에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할 말 다 하는 것만 봐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집에 있는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건 정말 참기 어려우셨다고 해요. 냉장고엔 맨날 김치 쪼가리와 생수뿐이고 지들은 매일 저녁 고기 먹고 술 먹고 냄새 풍기며 밤늦게 들어왔다면서 엄마는 다시 또 서글프게 우셨습니다. 그 서름을 다 견디고 살아왔을 엄마를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믿기 힘든 얘기들이라 처음에는 엄마가 과장이 심하네. 설마 진짜 치매기가 있으신가 했는데 요즘 옳게 하는 걸 보니 이제는 납득이 갔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아버지가 생전에 열심히 사신 덕분에
지금껏 고생은 별로 안 하셨는데 뒤늦게 며느리 잘못 들여 이게 무슨 꼴인가요? 그야말로 집도 아들도 다 뺏기고 시집간 딸네 집에서 서럽다고 하소연이나 하는 신세가 됐으니 엄마의 속은 까맣게 타고 쟤만 남았을 것 같았습니다. 양쪽 다 입장이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한번 같이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남동생 부부가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에 오라 했습니다. 끝까지 안 온다는 놈들한테 엄마가 집 한 돈 당장 내놓으라고 하시니 와서 돈을 들이든 사과를 하든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좀 치사하지만 저희 집에서도 나가줬으면 한다고 말할 참이었습니다. 물론 진심은 아니고 어깃장을 놓을 생각이었죠. 한풀 꺾어야 10월도 무서운 줄 알겠지 하는 마음에서요. 너무 시누이스럽지만 남편 보기도 민망하고 솔직히 어떻게 해서든 친정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어요. 결국 며칠 있다 남동생 부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결혼 전에 저희 집에 한번 인사 온 적은 있었는데 결혼 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 처음이었는데요. 그 와중에 올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 형님, 여기는 몇 평이나 돼요? 이 동네 집값 많이 올랐죠? 라고 하더라고요. 예민한 성격이 아닌데도 그 말이 어찌나 짜증나게 들리던지 엄마 다음은 나냐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꼬리 9개 달린 여의인 줄 진작 알았지만 갈수록 가관이다 싶었죠. 남동생 부부를 보자 엄마는 이렇게 된 마당에 내 집 한 돈 내놔라며 펄펄 뛰었습니다. 엄마, 내가 돈이 어딨어? 사업 시작할 때 다 쓴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억지를 부려? 아 몰라 배째. 아들한테 기어코 돈을 받아야겠으면 배를 째라고. 올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저희 집을 구석구석 둘러보며 앉아만 있다가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 저희 사정 잘 아시면서 어떻게 그러세요? 섭섭하네요 정말. 하는 거였어요. 결국 엄마는 뒷목을 잡고 쓸어주셨고 내 돈 안 내놓으면 소송까지 가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때 소송이라는 한마디에 갑자기 머릿속을 확 하고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엄마한테 남은 재산이 아직 있다고 뻥치면 얘네가 어떻게 나올까? 돈이라면 환장하는 것들이니 또 돌변하겠지? 저것들 꼴도 보기 싫은데 한번 복수해봐. 저는 남동생 부부를 상대로 엄마 대신 복수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썰을 풀기 시작했어요. 나도 최근에 엄마한테 들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놓은 게 있으셨대. 근데 알아보니까 그쪽 땅값이 크게 올라서 시세가 30억 가까이 됐더라고. 그거 소유권이 전소송을 하자 엄마는 니들 절대 안 준다고 숨기시라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자식인데 어디 그게 되겠니? 돈이 화근이니 그거 나눠갖고 엄마 원룸이라도 하나 마련하게 도와드리자. 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땅 30억 하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남동생과 올케의 두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반짝이더군요. 엄마는 뭔 소린가 하고 어안이 벙벙해 보이셨지만 허벅지를 꾹 눌러 입을 막았어요. 이것저것 물어보는 남동생 부부에게 엄마 피곤하시니 나중에 자세히 또 얘기하자고 말하며 일단 변호사 비용부터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니 또 표정이 바뀐 남동생과 올케. 아랑곳 안 하고 저는 했던 아무 말을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비용이 2억은 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 친구도 그렇게 말하고 내 생각에도 나중에 반반 물려받을 텐데 형제끼리 소송 비용도 반반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1억만 준비해와. 엄마가 집 팔아서 동생 사업에 보태주신 돈이 2억이었거든요. 그중 절반이라도 받아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돈 없다고 나오는 동생에게 저는 엄마가 너네는 안 준다는 걸 겨우 설득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나도 더 이상 안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돈 크게 아쉽지 않으니 반반 부담 안 하면 소송 못 하겠다고 말이죠. 의외로 조용해진 두 사람, 생각이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뻥이 좀 셌나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빠꾸는 없었습니다. 눈앞에 15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엄마 사기도 친 것들이 어디서 1억 못 마련해 올까 싶은 게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순한 양처럼 조용히 있다 돌아간 남동생 부부는 며칠 후 주말부터 저희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다시 엄마한테 사과하고 살랑대면서 입금전 모드로 돌아간 것이었죠. 예상한 일이었지만 참 적응이 안 되고 가소롭기만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겉으로는 티 안 내면서 복수의 칼날을 열심히 가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둘이 집에 올 때마다 1억 준비됐냐? 친구가 언제부터 소송 준비하냐고 계속 물어봐. 하루 이틀 걸리는 소송도 아니고 빨리 결정을 해야지. 라고 집요하게 말했으니까요. 2주 정도가 지나고 동생 부부는 대체 어디서 끌어왔는지 결국 1억을 마련해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애들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나마 절반은 받아낸 셈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돈으로 원룸이라도 얻어 나가신다는데 제가 말렸어요. 노후에는 무조건 돈이 있어야 버틴다며 연금에 가입하라고 추천드렸습니다. 동생이 또 그 돈을 노릴까 봐 관리는 제가 대신 해드리기로 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동영아, 근데 내가 지금 당장 현금이 없는데 어떡하지? 1억 있던 거 이번에 우리 사무실 옮기느라 거기에 써야 할 것 같아. 대출은 매형이 싫다고 나올 거고 아무래도 니들 사는 집을 세줘야 1억이 나올 것 같은데 미안해서 어쩌지?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남동생은 급한 대로 사무실 옆에 작은 지하방을 얻어 나갔습니다. 불만은 없었어요. 오히려 15억 생각에 싱글벙글이었죠. 바로 세입자를 구했지만 당연히 소송 같은 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남동생 부부만 전혀 모른 채로 엄마와 저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죠. 그 후로 몇 달간 남동생 부부는 정말 소송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도 정말 잘했죠. 사업은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있는 눈치여서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사업에 신경 쓰라고 그래야 버틸 수 있다고 조언해 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나가 뭔데 나서냐던 동생은 어느새 제 말이면 무조건 듣는 착한 동생이 되어 있었죠. 옳게도 진심으로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씁쓸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됐어요. 뭐라고? 지금 나랑 장난한 거라고? 누나 미쳤어? 아니지. 거짓말이지? 얼마 안 가 결국 소송이 뻥이라는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동생과 올케가 자꾸 어떻게 되어가냐고 물어보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기들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길래 귀찮아서 그냥 제가 이실직고 해버렸어요. 이미 돈 다 받았는데 지들이 어쩔 거냐 싶었거든요. 뻥이라는 얘기를 듣고 30억 소송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남동생 부부는 그야말로 쇼크 상태였습니다. 몇 번이나 정말이냐고 묻더라고요. 변호사인 제 친구 전화번호 가르쳐달라며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나서길래 소송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고, 친구한테 물어봤다는 것도 소송비로 2억이 들 거라는 것도 다 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한 번도 일이 잘못될 수 있을 거라곤 생각 안 해본 모양이었습니다. 참 순진하고도 답답한 녀석들이었죠? 그 모습이 좀 안타깝긴 했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올케는 빚쟁이 마냥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카드비까지 내서 마련한 돈이라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이미 강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엄마 돈 1억도 내놓으라고 하며 동생 부부를 올감했어요. 현실적으로 줄 돈 없으니 동생 부부는 서서히 물러나더군요. 그리고 결국 저희 집의 발길을 끊더라고요. 통화를 몇 번 시도하기도 했는데 둘 다 제 번호는 차단해 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놀랄 대로 놀라고 당할 대로 당한 저인지라 아쉬울 것도 섭섭할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 집은 사라지고
집 한도는 절반만 받은 채로 동생 부부와 엄마는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친정일이 이렇게 된 게 남편에게 창피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처음에나 그러지 시간이 흐르니까 면역력이 생기더라고요. 가끔 남동생 부부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져요. 올케 SNS를 보니까 한동안 미공개 상태인 게 살짝 불안하긴 한데 저희 집을 이렇게 풍비박산 만든 걸 생각하면 지들 인생 지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모른 채로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남의 일에 관심 없던 제가 어쩌다 이렇게 복수의 여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씁쓸하네요. 남들은 어떻게 모자가 또 형제끼리 연을 끊고도 잘 살 수 있느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워낙 당한 게 많다 보니 계속 보고 살았으면 병이 들었을 겁니다. 특히 엄마가 상처가 깊으셔서 당분간이라도 안정을 찾는 게 우선이었어요. 돈 문제로 부모 형제와 연을 끊고 사는 분이 있다면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겠죠? 그래도 피를 나눈 가족인데 언젠가는 다시 또 만나겠지만 적어도 남동생 부부가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억지로 나서서 애쓰진 않을 생각입니다. 철이 들고 가족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들 때 웃으면서 다시 만나고 싶어요. 지금까지 답답한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살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해지네요. 모두들 저처럼 악몽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그만 인사드릴게요.